정성은 그 사람 이름이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어. 고시원에서 6번째 낙방 통지를 받던 날, 정우진은 우연히 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바로 정우진의 아버지였죠. 30년 전 정의를 외치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그리고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증인. 둘의 운명적 만남이 30년 묻혀있던 진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우진은 34입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고시원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걸음만 보이는 방, 습기가 배어있는 벽지, 전날 끓여 먹다 남은 라면 국물 냄새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는 90년대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새벽부터 온 문자 하나가 화면에 떠 있더군요. 지원자님, 안타깝게도 이번 채용에서 불합격하셨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정우진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이번이 6번째 낙방이었죠. 공무원 시험, 공기업 필기, 대기업 서류 전형. 무엇 하나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34이라는 나이가 점점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나 진짜 뭐하고 사는 걸까요? 정우진은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자, 바로 아버지 정성훈이었죠. 아버지는 90년대 후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됐죠. 그 후로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술로 하루하루를 지냈고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병으로 쓰러졌어요. 정우진은 그때 겨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정우진이 중학생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따라갔습니다. 친척들은 외면했어요. 정우진은 혼자 남았죠. 알바로 생활비를 벌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겨우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계속 시험을 준비하고 떨어지고 다시 준비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정우진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곳을 지나 도서관으로 갑니다. 시장 골목은 아침부터 시끄러웠죠. 떡볶이 냄새, 순대 찌는 김 생선 비린내, 그리고 오래된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싸게 가져가세요. 오늘 아침에 잡은 거예요. 이모, 이거 얼마예요? 그 한가운데 늘 같은 자리에서 노점을 지키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였죠.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낡은 천막 아래 과일과 채소를 팔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우진은 할머니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나쳤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정우진을 불렀습니다. 학생, 오늘도 시험 공부하러 가나 봐요? 정우진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게 의외였어요. 정우진은 어색하게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대답하기가 부끄러웠죠. 매일 도서관에 가지만 결과는 늘 불합격이었으니까요. 그래, 힘내요. 학생은 뭔가 달라 보여. 할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정우진의 귓가에 남았습니다. 정우진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우진은 도서관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6번째 불합격이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정우진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정우진은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시장 벤치에 앉았어요. 김옥순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죠. 할머니는 쪼그리고 앉아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우진은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 그 야윈 얼굴과 떨리는 손. 정우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그 무력함이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진은 다시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상자를 혼자 들고 계셨죠. 정우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도와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지랖인가 싶기도 했고요. 결국 정우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정우진은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일까요? 그 할머니가 유난히 외로워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어쩌면 정우진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어서였는지도 몰라요. 혼자이고 힘들고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정우진은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불합격 문자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정우진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엎어놨습니다. 내일 또 도서관에 가야 했죠. 내일도 시장을 지나갈 것이고 할머니를 볼 것입니다. 그저 일상이 반복될 뿐이에요. 하지만 정우진은 몰랐습니다. 그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그 할머니가, 김옥순 할머니가 정우진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죠. 운명이라는 건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는 법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진의 일상은 여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시장을 지나 도서관으로 가고 저녁에 다시 시장을 지나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매일 같은 자리에 계셨죠. 정우진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할머니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정우진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죠.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어요. 정우진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내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어요. 정우진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산이 없었죠. 그냥 뛰어가야 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비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상인들은 급하게 천막을 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우진도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죠. 그때였어요. 아이고. 정우진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쪽에서 들려왔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들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우진은 가까이 다가갔죠. 쿵. 김옥순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가다가 미끄러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주변 사람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더군요. 에이, 또 저 할머니야. 바쁜데 누가 좀 불러줘요. 사람들은 지나갔습니다. 정우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할머니를 적시고 있었죠. 정우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시험도 코앞인데. 정우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도와줄 여유가 없었어요.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챙기는 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죠. 정우진은 결국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미안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우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한숨을 쉬며 할머니를 일으켰죠. 할머니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119 불러요. 누가 좀 119 불러줘요. 정우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죠. 정우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업었어요. 할머니의 작은 몸이 정우진의 등에 실렸습니다. 학생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빠르게 걸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이 보였습니다. 정우진은 할머니를 업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놀라며 달려왔죠. 어머, 어떻게 된 거예요? 쓰러지셨어요. 빨리 좀 봐주세요. 할머니는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와서 할머니를 살폈어요. 정우진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만 보였습니다. 의사는 진찰을 마치고 정우진에게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나이가 있으신데 무리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시장에서 일하고 계셨죠. 그 나이에 말입니다. 정우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우진을 발견했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학생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우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갑고 작았죠.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정우진은 할머니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죠. 순간 정우진의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셨을 때였어요. 어머니도 정우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진아 엄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때 정우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그저 어머니 곁에서 울기만 했죠.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우진은 그 무력함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지금 김옥순 할머니의 눈빛이 그때 어머니의 눈빛과 겹쳤습니다. 간절하고 슬프고 외로운 눈빛. 정우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있어야 했죠. 정우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진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 순간 정우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이 30년 전 묻혀있던 진실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진은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지 아직 몰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 정우진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며칠간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정우진은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죠. 할머니는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정우진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저기 달동네 쪽이야. 뭔데 학생은 바쁠 텐데.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험 공부는 내일 해도 됐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더 중요했죠. 정우진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할머니를 태우고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차는 점점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나왔죠. 재개발 구역이라는 팻말이 곳곳에 보였어요. 낡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이미 비어 있었고 어떤 집은 철거를 기다리는 듯 보였죠. 여기서 내리면 돼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우진은 택시비를 내고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의 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판잣집이었죠. 지붕은 낡았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렸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진은 안을 봤어요. 작은 방 하나 부엌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은 공간. 낡은 이불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죠. 냉장고는 오래된 것이었고 가스레인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세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혼자 산 지 오래됐지. 남편은 진작에 갔고 자식은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정우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나이에 혼자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며칠 동안 와서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시죠?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학생, 그럴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정우진은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힘들 게 분명했어요. 정우진은 할머니를 방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을 떠다 드렸죠.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정우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쌀 조금, 김치 몇 조각. 정우진은 밖으로 나가 근처 슈퍼에서 재료를 샀죠. 쌀, 야채, 계란. 할머니가 드실 수 있는 것들로요. 돌아와서 정우진은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정우진이 항상 죽을 끓였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우진은 조용히 죽을 저었죠. 죽이 다 되었습니다. 정우진은 그릇에 담아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었습니다. 학생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먹었습니다. 정우진은 옆에 앉아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밥을 다 드신 후 정우진은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이었죠. 이거 꼭 드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할머니는 약을 삼켰습니다. 정우진은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어요. 부엌은 좁았지만 정우진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도록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우진은 매일 할머니 집에 찾아갔어요. 아침에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청소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기운을 되찾았죠.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어요. 학생, 나 이제 괜찮아. 시험 공부해야 하잖아. 할머니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죠. 이상하게도 정우진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우진은 할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죠. 정우진은 할머니가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내가 말만 했어도 그 사람이 안 죽었을 텐데. 정우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조용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죠.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정우진을 봤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학생 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진은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미안해, 내가 한 사람을 죽였어. 정우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할머니는 갑자기 정우진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어요. 할머니는 정우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성훈 그 사람 이름이야. 순간 정우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어요. 정성훈.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정우진의 아버지 이름이었죠. 뭐라고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성훈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정우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아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그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정우진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죠. 이 순간 정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할머니를 도운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 모든 게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이 3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요. 정우진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정성훈, 아버지의 이름. 할머니가 어떻게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우진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샜어요.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죠. 아버지가 갑자기 해고됐던 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시던 모습, 어머니가 우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정우진은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죠. 밤새 우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하신 말씀 무슨 뜻이었어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들어와. 이야기할게. 정우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정우진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야 이 시장에서 큰 일이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정우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시장 재개발 비리 사건이 터졌지. 구청장하고 건설업자들이 짜고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상인들한테 보상금도 제대로 안 줬어. 다들 알았지만 아무도 말 못했어. 무서웠거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섰어. 정성훈이라는 사람이었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정의감이 강했지.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 증언을 받고 검찰에 고발했어. 정우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 정성훈 씨가 우릴 도와줄 거라고 믿었지. 나도 그랬고, 나도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어. 내가 본 걸 말하겠다고.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우진은 숨을 참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남자들이 찾아왔어. 협박했지. 증언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남편을, 아이를 죽이겠다고. 나는 너무 무서웠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지 않았어. 증언을 거부했지. 나뿐만이 아니었어. 다른 증인들도 다 똑같았어. 다들 협박에 못 이겨 입을 다물었지. 정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정성훈 씨만 남았어. 증인도 없고 증거도 부족했지. 오히려 정성훈 씨가 모든 죄를 뒤집어 썼어. 뇌물을 받았다고, 거짓 고발을 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구청장과 건설업자들이 변호사를 동원해서 정성훈 씨를 범죄자로 만들었지. 할머니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성훈 씨는 직장에서 해고됐어. 빚더미에 앉았지. 가족도 무너졌고. 나중에 들었어. 정성훈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나는 그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증언만 했어도 그 사람이 안 죽었을 텐데. 정우진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아버지는 옳은 일을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겁니다. 모두가 외면했고 아버지만 홀로 남았죠. 그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정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시 구청장은 이제 국회의원이야. 건설업자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 사장이지. 다들 잘 살고 있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정우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버지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니. 그것도 눈앞에서.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30년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 계속 무서웠지. 그리고 나도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매일 밤 꿈에 정성훈 씨가 나왔어.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나는 3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 정우진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화가 났지만 할머니를 탓할 수만은 없었어요. 할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협박에 못 이겨 침묵했던 약한 사람일 뿐이었죠. 하지만 정우진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니.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었어요. 할머니 증거는 있어요? 30년 전 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시 기록들이 남아있을 거야. 법원 기록, 신문 기사, 그리고 내가 받았던 협박 전화 녹음도 있어. 혹시 몰라서 숨겨뒀지. 정우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할머니,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학생, 그게 내가 정성훈 씨의? 네. 저는 정성훈의 아들이에요. 순간 할머니는 비명을 지를 듯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할머니는 정우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아버지를. 정우진은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이 순간 하나로 모였죠. 억울함, 후회,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정우진은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했죠. 할머니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챙겼습니다. 30년 전 신문 기사 스크랩, 법원 기록 사본, 그리고 협박 전화 녹음 테이프. 낡고 누렇게 변했지만 증거는 분명했어요. 정우진은 먼저 인권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평판이 좋은 곳으로 골랐죠.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했던 정우진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정우진을 맞았습니다. 정우진은 가져온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신문 기사, 법원 기록, 녹음 테이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비리 사건, 아버지가 당한 억울함, 증인들이 협박받았던 일.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정우진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변호사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료가 생각보다 탄탄하네요. 재심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우진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30년 전 사건이니까 증거 확보하고 증인 다시 찾고 절차 밟으려면 괜찮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기다리겠습니다. 정우진은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비용은 부담스러웠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사무실을 나오며 정우진은 기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였어요. 정우진은 만나자고 했고 기자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죠. 이게 30년 전 재개발 비리 사건 자료입니다. 당시 구청장과 건설업자들이 짜고 벌인 일이에요.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기자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오랜 경험으로 이게 큰 사건이라는 걸 직감한 것 같았죠. 이거 진짜면 대형 사건인데요.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묻힌 거예요. 권력이 진실을 덮어버렸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우진은 다시 한번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진은 할머니와 함께 조심스럽게 기다렸어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고 기자도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우진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기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기사 나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우진은 급하게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검색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이상했어요. 다시 검색했지만 역시 없었죠.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기사가 안 보이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기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사가 삭제됐어요. 위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압력이 들어왔나 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정우진은 멍해졌습니다. 기사가 삭제됐다니. 진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막힌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실인데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결정한 일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진은 주저앉았어요.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권력이 진실을 막아버렸죠.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정우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갔죠. 변호사는 정우진을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진 씨 죄송합니다. 이 사건 더 이상 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큰 로펌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이 사건 손대지 말라고. 계속하면 제 사무실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손을 떨며 계약서를 찢었습니다. 정우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알아요.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건 손 떼면 제가 매장당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또다시 벽에 막혔습니다. 권력은 변호사조차 입을 막아버렸죠. 정우진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결국 돈과 권력이 이기는 세상이었습니다. 정의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우진은 할머니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야 했죠.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연기 냄새가 났어요. 정우진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 쪽에서 불빛이 보였죠. 불이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우진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방차 사이렌이 들렸죠. 정우진은 집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소방관이 막았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할머니가 안에 계세요. 소방관들이 할머니를 구해냈습니다. 들것에 실린 할머니는 의식이 없었어요. 얼굴이 그을려 있었고 연기를 많이 마신 것 같았죠. 구급차가 할머니를 실어갔습니다. 정우진도 함께 탔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정우진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빌었죠.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많이 마셔서 산소호흡기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해요. 정우진은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가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죠.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정우진을 봤어요. 할머니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학생 내가 나서면 내가 다칠까봐. 정우진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할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괜히. 정우진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 할머니까지. 정우진은 자신이 너무 무력했습니다. 정우진은 며칠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할머니를 지켰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죠. 의사는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정우진은 불안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러 온 거였죠. 정우진은 경찰에게 방화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누전으로 추정됩니다. 집이 너무 낡아서 일어난 사고예요.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 일부러. 증거가 없습니다. 억측으로 사건을 만들 수는 없어요. 경찰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정우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모든 게 막혔습니다. 권력은 불을 지르고도 사고로 덮어버렸죠. 정우진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진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거리는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정우진은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우진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좁은 방, 낡은 책상, 쌓여있는 책들.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서 뭐하나, 합격해서 뭐하나. 정의도 없는 세상에서 말이죠. 정우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또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렸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지 못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우진은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책상 서랍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죠. 아버지의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있었죠. 아버지의 시계, 안경,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정우진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은 가죽으로 된 것이었어요.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정우진은 천천히 수첩을 펼쳤죠. 아버지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1993년 5월 17일 증인 김옥순. 정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름이었어요. 정우진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김옥순 할머니가 증언을 약속했다. 그날 시장에서 본 것을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했다. 다른 상인들도 동의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아버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우진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5월 20일 증인들이 연락을 끊었다. 김옥순 할머니도 다른 상인들도 모두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5월 25일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증인들이 모두 무서워하고 있다. 나 혼자 남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정우진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어요. 혼자 남았어도 포기하지 않았죠. 6월 3일 법정에서 패소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부족했다. 오히려 내가 범죄자가 됐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6월 15일 해고됐다. 빚이 쌓이고 있다. 아내가 걱정하고 아들 우진이는 아직 어리다. 미안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정우진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기록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남기려고 했죠. 언젠가 누군가 이 기록을 보고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1995년 2월 우진아, 이 수첩을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을 것이다.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아빠는 옳은 일을 했다. 너도 살면서 옳은 일을 해라. 비록 세상이 너를 외면해도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본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 정우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아버지는 정우진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랐죠. 정우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무너져 있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싸웠는데 정우진이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할머니도 중환자실에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정우진도 싸워야 했어요. 아버지 알겠어요. 제가 해낼게요.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정우진은 일어섰습니다. 수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할머니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끝까지 믿었다는 것을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을 봤죠. 할머니는 약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정우진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수첩을 꺼내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버지 수첩이에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기록하셨어요.
끝까지 할머니를 믿으셨대요. 할머니는 수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만졌어요. 정성훈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우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싸워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결심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법정에 설게. 30년 전 진실을 내가 말할게. 정우진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권력에 맞서는 싸움. 진실을 밝히는 싸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아버지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의지는 강했어요. 정우진은 새로운 변호사를 찾았죠. 공익 변호사였습니다. 돈보다 정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재심 청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식으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죠. 아버지의 수첩, 할머니가 보관했던 협박 녹음, 당시 거래 내역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자료를 검토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죠. 재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정우진은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재심 허가가 났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말할 겁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우진은 할머니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죠. 30년 전 비리 사건이 재심에 들어간다는 소식 말입니다. 김옥순 씨, 왜 30년 만에 증언하시는 겁니까? 당시 협박을 받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우진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죠.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언론사 카메라도 여럿 보였죠. 그만큼 주목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반대편 자리에는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이었어요. 그 뒤로 한 남자가 보였죠.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구청장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 법정에 나온 겁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정성훈 씨 사후 재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정우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검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재개발 비리 사건, 정성훈 씨가 고발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썼던 일, 증인들이 협박으로 침묵했던 정황.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어서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김옥순 할머니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할머니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할머니는 백발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선서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30년 전 사건의 목격자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구청장과 건설업자들이
상인들을 속이고 있었어요.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땅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정성훈 씨가 이를 고발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할머니의 증언에 집중했죠. 저는 정성훈 씨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협박을 받았습니다. 밤에 남자들이 찾아와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진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0년 동안 후회했습니다. 정성훈 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증언만 했어도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는 법정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정성훈 씨는 죄가 없었습니다. 정성훈 씨는 옳은 일을 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죠. 그때 반대편 자리에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청장의 아들이었어요. 저 노인 거짓말이에요. 30년 전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증거도 없잖아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하지만 남자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 노인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법정 경위가 남자를 제지했습니다. 남자는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죠.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께서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협박 전화 녹취록입니다. 그리고 정성훈 씨가 기록한 수첩, 거래 내역 서류입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녹취록을 들었고 수첩을 읽었고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판사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정우진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급하게 메모했죠. 정우진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정우진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정성훈 씨 미안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았죠.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진실은 결국 이겼어요. 재판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검찰은 30년 전 사건을 다시 수사했어요. 당시 구청장과 건설업자들을 소환했죠.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뇌물수수 내역, 협박 정황, 증인 매수 시도, 모든 게 밝혀졌어요. 언론은 매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이 나왔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권력이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온라인에서는 청원이 올라왔고 수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었던 전 구청장은 사퇴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됐죠. 건설업자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동안 숨겨졌던 범죄가 드러난 겁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정우진과 할머니는 다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엔 방청객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싶어 했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는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정우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정우진의 손을 꼭 잡았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정성우는 무죄. 그 한마디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정우진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도 울고 있었죠. 30년 만에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겁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성우는 공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고발한 정당한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증인들이 협박으로 증언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후 무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죠. 정우진은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는 옳았어요.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우진은 짧게 소감을 말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사셨습니다. 오늘 그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이 판결이 아버지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억울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할머니도 한마디 했습니다. 정성훈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3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저녁 정우진과 할머니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래간만이었어요. 정우진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판결문을 놓았죠. 아버지, 무죄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죄가 없었어요. 세상이 이제 알았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정성훈 씨 용서해 주세요. 제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켰습니다. 진실을 말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하늘은 맑았어요.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고맙다고, 이제 편히 쉬겠다고. 며칠 후 정우진은 시장을 찾았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의 노점이 있던 자리였죠. 재개발은 멈췄습니다. 비리가 밝혀지면서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상인들은 다시 돌아왔고 시장은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요. 할머니는 다시 노점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과일과 채소를 팔았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노점 한쪽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정성훈 의로운 시민.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어릴 적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액자를 닦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정우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죠.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로 한 겁니다. 노동자와 약자를 위한 변호사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정우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잘 생각했어.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진은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어요. 공부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을 지나 학교로 갔죠.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서 손을 흔들어 줬어요. 학생,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 네, 할머니. 저녁에 봐요. 정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우진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 봄이 왔습니다. 시장에는 꽃이 피었어요. 할머니의 노점에도 꽃을 놓았죠. 아버지 액자 옆에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 의로운 시민을요. 어느 날 저녁 정우진은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노점을 정리하고 차를 마시고 있었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학생, 아니 우진아.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내 인생의 죄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어.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도 피해자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둘 다 정성훈 씨 덕분에 살아가는 거지. 정성훈 씨가 우릴 이어줬어.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두 사람을 이어줬고 두 사람은 함께 진실을 밝혔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도 잘 계세요.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대답 같았죠. 세상은 늦게라도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하죠. 정우진과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구했고 아버지를 구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외침, 삶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 한가운데 정우진과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찾은 평화였어요. 정우진과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만난 누군가가 운명이 되었던 경험이 있나요?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인생을 바꿔준 그런 만남 말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